화이트북입니다. 여러분들 남한산성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이 아니고요. 이제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뉴스 중에 과연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되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될 거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해서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완화되거나 뭐 이런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그 정세 분석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미국이 뗄 만한 데가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중동 문제에 그렇게 깊게 관여해야 생기는 이득도 없고, 유럽은 이미 이제 유럽이 제각기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해갖고 유럽에서는 더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시아에서 이제 자기네의 그 대항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하고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다.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파국 또는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이제 좋은 우리 역사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한산성이라는 상징으로 대표되는 병자호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병자호란, 그러니까 그것의 대표 상징으로서의 남한산성에서의 47일간의 농성은 아시죠? 그렇게 대모대가 어디 점거해가지고 한 게 농성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농성이란 말은 군사적 의미에서는 성이나 어떤 진지 같은 데에 수세적으로 몰려 들어가갖고 거기서 끝까지 방어전을 펼치는 걸 농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얘기하기엔 재미가 없고,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도 이제 황동혁이라는 한국 감독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2017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영어 제목이 더 포트리스예요. 포트리스가 그냥 우리말로 풀면 요새죠, 요새. 남한산성이 그렇게 요새화 됐는가, 뭐 그것도 떠오르고.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밀리터리를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더 포트리스 그러면 2차 대전 때 활약한 미 공군의 수송기 폭격기 중에 B-17이 플라잉 포트리스입니다. 그게 이제 일본을 공격하는데 B-29가 나오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하여간 이제 그 포트리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었고, 일단 제가 영화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영화 얘기를 좀 하면, 이 황동영이라는 분이 잘은 모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에 대표적인 영화가 도가니였답니다. 공지영 소설가의 소설 도가니를 원작으로 해갖고 찍었는데 그게 굉장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이슈화돼가지고 굉장히 성공했어요. 도가니 내용은 제가 입에 다시 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거기서 재미를 봐서 그런지 김훈 작가의 그 소설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그걸 아주 이제 김훈이라는 소설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내가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아주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화가 그렇지만 이건 좀 비극적인 일반론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손익분기점이 좀 덜의 얘기지만 500만이었는데 제가 언뜻 본 기억으로 380 몇만이 이제 관객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순위분기점을 아주 많이 못 넘긴 거죠. 120만 명이라니까. 근데 여기 이제 함께 보면 좋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광해 왕이 된 남자, 이거 역대 흥행 성적에서 5위 안에 들어갑니다. 1000만 훨씬 넘겼죠. 최종병기 활도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겼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성공 잘 만든 그 드라마인데 영화인데 성공은 못했다. 요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출연 인물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왕, 심약한 왕 역할에 박해일 씨가 이제 인조 역할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이병헌, 그러니까 이제 최명길 역할을 맡았죠. 주화파. 이병헌 씨가 연기를 여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왜 이분만 보면 자꾸 완득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좀 혼자서 막 웃습니다. 아마 심각한 역할을 하는데도 제 뇌 속에는 제 뇌가 이상한 거죠, 머리가. 머릿속에는 자꾸 완득이 때 그 껄렁대는 선생님 이미지가 막 겹쳐져 갖고 좀 힘들었는데, 결기 있는, 주 전파, 싸우다 죽자고 말하는 그 매파의 김상원 역할의 김윤식 씨가 이제 배우 김윤식 씨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몇 사람 조연급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또 약간 중요한 역할로 그 이시백이라는 수호장 역할의 박효신 씨, 그리고 이제 선할세라는 그 서민 또는 민중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설정된 그 선할세 역할의 대장장이 선할세 역할의 고수.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몇몇 이제 아주 연기 잘하는 조연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영의정, 세찰사자 영의정 역할을 맡은 김우 역할을 맡은 송영창. 이분 제가 개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소리 없이 돌아와 갖고 영화만 찍고 있는데요. 이분이 연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특히 야비한 역을 엄청 잘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이 황동영이라는 감독이 정말 그 야비한 역할이에요. 도가니에서 그 정광인가? 그분 성우였던 분이 그 연기를 데뷔했는데도 아주 야비한 원장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그걸 감독이 잘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은 뭔가 인간이 심약하고 야비하고 이런 거를 끌어내는 그런 성향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성향을 끌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관이라 그래갖고 조금 나옵니다. 그 청나라 진영으로 최명길이 찾아갔을 때 통역을 해주는 정명수라는 역관 역할에 이제 조우진이라는 아주 요즘 뜨고 있는 조연이죠. 주연급 조연.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그 말모이 이런 데서 이제 얼굴 좀 보이다가 악역 전문으로 슬슬 이제 온 국민한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허성태라는 분께서 용골대라는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청나라 원수, 그러니까 장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반 장군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 용골대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장군들을 휘하에 거느린 아주 높은 그런 대장군급의 역할을 맡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 들어오는 사람인데 잠깐 등장했는데 엄청난 중압감으로 이 드라마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지배하는 그게 이제 청태종 홍탈기 역할의 김범래라는 분이 등장을 했는데, 이분은 그 에코가 잘 돼서 그런지 음향이 좋아서 그런지 목소리가 막 어떻게 그 어떤 만주를 호령하던 그런 유목민족의 수양 같은 그런 기백이 실려있는 목소리로 쫙 만주어를 읊습니다. 말을 했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이 영화 제가 이제 뒷얘기를 보면 하여간 만주어를 조금 찾아내가지고, 지금 사실은 만주어가 중국 내에서 사라진 언어입니다. 아시죠? 이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이름을 계층했는데, 누라시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이제 이 대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니까 마구 흘러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만주족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몽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았던 몽고나 거란, 또는 뭐 이런 민족하고는 또 같은 유목민족인데 달라요. 또 옛날에 이제 사라졌지만 선비족, 이런 거하고 또 서로 부족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명나라를 소멸하고 이제 정확하게 청해 제국의 기틀을 놓은 거는 4대 황제인 이제 강희제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강희제가 61년을 제위하면서, 그러니까 청나라는요,
가만히 보면 강희제하고 권룡제 둘이 다 해먹었어요. 청나라가 300년이 안 되는 200 몇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강희제가 61년을 제위했고 권룡제가 60년을 제위합니다. 둘이 합쳐서 121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되게 재밌죠. 권룡제가 원래는 건강이 좋아가지고 더 할 수 있었는데 60년이 되던 해에 자기 아들 황태자한테 양위를 하고 물러납니다. 이거는 뭐냐? 역사에서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조부인 강희제가 가장 훌륭한 황제고 가장 오래 제위한 황제로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건강이 엄청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러납니다. 아주 그 정도로 좀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만주족, 그러니까 여진족, 뭐 오랑캐 이런 개념하고 맞지 않게 굉장히 뭔가 역사를 생각하는 안목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만주족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진이 만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다 합쳐봐야 뭐 200만, 300만. 그뿐이 안 되는데 다른 유목민족을 연합해봐야 어마어마한 숫자의 한족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으로 한족을 만주족으로 동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니까 앞장서서 아예 만주족을 한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변발이라 해서 복식,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 팔기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지만 사상이나 정신이나 언어 이런 거는 교육 이런 거는 전부 한족 쪽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쓸데없이 중국 역사를 많이 말하는데 원나라가 그걸 안 하려고 몽고족 자기네만 지배계층으로 놔두고 나머지를 서역인들, 중국 한족, 그 다음에 조선 고려인, 기타 남방인 막 섞어갖고 등급을 매긴 다음에 제국을 운영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몽고족 자체의 지배계층이 한족한테 녹아들었는데 뭐가 녹아들었냐? 나쁜 부분, 나쁜 풍습. 술 먹고 시집고 놀러 다니고 사냥 다니고 이런 나쁜 것만 물들어갖고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청나라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한족 동화 정책을 쓰되 다만 우리의 특색을 지키며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족 속으로 들어가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200년 지난 다음에 만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굳이 물어보면 조상이 만주족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족이고 중국인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국민이고 인민이고 그냥 한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돼버린 결과지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병자호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 내용은 이겁니다.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이제 청해 대군이 공격해오자 임금과 조정은 적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숨어든다. 이제 줄거리인데요. 이 얘기죠. 이제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이 병자호란의 원인에 대해서 이 학계나 여러 군데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지부진한 명나라 공략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연이어 덮친 기근,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의해서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었어요. 여진족이라는 이쪽은요, 이 간도, 그러니까 만주 이쪽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저쪽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몽고, 내몽고, 저쪽 중앙 아시아 고원 이쪽에 사는 유목민하고 달라갖고 유목민이면서 동시에 밭 같은 거를 경작하던 반유목민, 반농민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 생산이 중요했는데 갑자기 겨울이 너무 춥고 여름에 비가 안 오고 막 이래서 기근이 들고 이래갖고 완전히 농업 생산량이 확 떨어져갖고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처했습니다. 요게 이제 청나라를 연구한, 그러니까 후금이었죠, 당시는. 후금을 연구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의 기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청나라라고 하죠. 후금 청 자체에 있다.
그 뭐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은 주류로 안 나오는데 이 홍사이드라 그래서 청세종인데요. 이 청세종이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재밌어요. 황태극인데 이 사람이 그냥 파랑자입니다. 신분이. 그러니까 누르하치의 아들 중에 8번째예요. 근데 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후계자 싸움이 심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도르곤이라고 있어요. 그거 이제 보시면 막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두 형제끼리 갈등이 엄청 심해갖고 내분이 심했던 겁니다. 이 청나라 자체가. 그런데 가슴 겉멋술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황제 자리를 이렇게 찾는데 그 내부가 정치적으로도 갈라져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졌고 외부로 다 나가려고 확장하려고 하는 청나라 쪽이, 그러니까 명나라 쪽이 산해관에서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주라는 데서 한번 쳐다보세요. 미지의 땅이 시베리아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아무 허벌판인 몽골 쪽으로 가겠습니까? 몽골 쪽으로 가봐야 끊임없이 저 중앙아시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여기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고원이에요. 거기 지나가 봐야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이고, 예? 그 밑으로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가 나올 게 없어. 그럼 가깝게 뭔가 병참 조달도 하고 국민의 불만도 누그러뜨리고 경제적 이득도 얻자. 당연히 조선이 먹잇감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정학적 요인 이런 얘기만 하면 친일사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갈 데라고는 한반도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걸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막 말씀드리는데 이 병자호란은 일어나기 10년 전인 1626년에 이미 정묘호란이 잠깐 일어납니다. 그때 쳐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니네가 명나라한테만 사죄하지 말고 우리랑 형제의 예를 맺자. 그래서 이제 형제의 예를 맺어요. 어쩔 수 없이. 큰 전란을 피하고 싶으니까. 인조 4년, 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갖고 자기가 왕권을 잡아가지고 그 반정 봉신들로 이루어진 인조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특별히 한 것도 없이 전란에 휩싸이면은 이제 민심이 이반되니까 그때는 빨리 성을 들어준 겁니다. 청나라의 성을 말 그대로 들어주죠. 그래 놓고 10년 동안 뭘 했냐. 조선이 10년 동안 이제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임진왜란하고 달라서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북쪽은 자신 있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우리 고려시대 또는 고구려 때부터 우리 조선민족도 말 타며 활 쏘는데 능숙한 아주 기마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말 타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의주 쪽에다가 임경업 장군에게 1만 5천, 거의 뭐 1만 5천이라는 설도 있고 1만 2천이라는 설도 있는데 하여간 그걸 주둔시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압록강에 얼어갖고 넘어오거든 바로 붙어라. 그래서 전령을 띄우고 해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여간 그 바로 평안도 밑에 황해도에 그 도원수 김자점한테 이제 2만 병력을 줘가지고 2차 방어선을 칩니다. 임진강 위에서 방어해라. 그리고 이제 3차로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위에서 싸우고 있으면 밑에 하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근황군들하고 온 병력을 모아가지고 한성 이북,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양주, 의정부 이런 데겠죠. 그런 데다가 전선을 딱 만들어갖고 이놈들을 막으면 지들이 못 이긴다. 이런 플랜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전쟁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피난 계획도 세웠죠. 이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A와 B 플랜이 있었는데 A가 뭐냐면은 원래 그 기만민족은 뭐예요? 수전에 약하다. 물이 있으면은 배를 못 타니까 일단 서움으로 가자. 그럼 어딥니까? 고구려 때 원나라하고 열심히 싸웠던 그걸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자. 그래서 강화도가 또 좋은 점은
거기 농지가 있어가지고요. 고려 때부터 개간한 농지가 있어서 강화도는 오래 항전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해산물도 잡고 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갖고 강화도로 가자 해서 강화도에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플랜 B가 뭐냐면은 이제 강화도가 안 되면 바로 남한산성으로 가자. 제가 남한산성 이거를 보면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 관한 이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경기도 광주는요, 부사가 이제 광주 부사가 부임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거기에 바로 행궁이 있고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남한산성이 여차하면은 이제 왕이 피난해가지고 실제로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놨죠. 그래서 그 광주 부사가 그 일대에 6개 고을의 백성들을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관찰사 밑에 이제 일개 지방감에 불과한데 이 사람이 다시 중간에서 관찰사만은 못하지만 경기감염이 수원에 있으니까요. 수원하고 좀 멀기도 하지만 그렇게 먼 건 아닌데 하여간 그 6개 인근 6개 마을을 관할할 그런 권한이 주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남한산성이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플랜 A도 실행을 못 해갖고 원래 A로 가려고 했는데 A가 갑자기 못하게 된 상황이 생기죠. 왜입니까?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가를 옮기려고 몽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강화도가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어떻게 된 일이야? 이래서 하는 수 없이 급박하게 1월에 그 찬바람 팍 부는데 도보를 통해가지고 어디로 하면 송파로 와가지고 한강이 꽁꽁 얼어서 얼은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함부로 못 건너가죠. 감이 어가가 지나갈 정도로다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갈 정도로 깡깡 얼었는데 이걸 모르니까 해갖고 송파를 해서 그러면 해갖고 남한산성으로 올라갑니다. 요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가,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플랜 A가 아니고 플랜 B가 제대로 작동한 거니까 잘 됐다. 라는 이제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게 남한산성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둘레가 16km 정도 되는 큰 섬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산이기 때문에 산 지역이 합니다. 우승부승해져. 그래서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가, 그러니까 행궁의 규모도 그렇고 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벅석벅석 할 만큼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문제는 군사적인 그 군인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됩니다. 피해가 됩니다. 그거는 100%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있으면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잘 안 나오는데 인조가 피난하면서 온갖 비비네 뭐 상궁에 다 내리고 갑니다. 거기다가 영의정이라는 기묘가 앞장서서 술성을 수범해갖고 자기 온 가족들, 조원들까지 죄다 내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양에 남아있던 그 고관 대작들의 가족들이 전부 몰려 들어가요. 전부. 그러니까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이미 송나라가 들어와서 남한산성을 둘러쌌을 때는 이미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어여차 저여차 잘 싸웁니다. 좀 얘기를 지금 막 청나라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길어졌는데 한 김에 이제 계속 길어지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강화도가 청군한테 점령된 걸 왜 몰랐느냐? 간단합니다. 이 인조든 누구든 이 조선시대에 가장 요 조선 중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정보가 들어와도 제대로 분석하거나 그거를 해석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을 제대로 했다고 해도 분석을 제대로 했다고 해도 실행해서 바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간단한 얘기인데 아는 분들 다 알죠. 그 명나라가 사회관 그쪽에 막 50만 대군이 있었는데 하여간 명나라 내부도 서로 그 뭡니까 파가 갈라져 갖고 서로 모함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바로 그 발에 보아이만이라고 여러분들 그 중국 지도 떠올려 보시면요. 산동반도하고 요동반도 사이가 보아이만이에요.
거기에 명수군이 왕창 있었는데 얘네들이 자기네 신분이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명조정 내에서 자기네가 이제 청나라와 내통했다는 그런 이제 모함을 쓸 것 같으니까 청에 귀순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랬더니 청나라에서 뭐라 그러냐. 야, 니네 우리한테 귀순했는데 니네가 잘 살려면은 큰 공을 세워라. 그 공 세우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조선을 치려고 그러니까 니네가 전공을 세워라. 그랬더니 앞장서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명나라 수군이 훈련 잘 된 수군이 쫙 내려와갖고 그냥 강화도 정도는 거의 몇 시즌 만에 그냥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싸운다는 생각만, 쳐들어오면 우리 계획대로 그냥 탁 쳐박으면 돼.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적을 안 하면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저같이 이제 그 역사 조금 좋아하고 뭐 군사 조금 좋아하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신경질 내는 게 그거잖아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뭐가 벌어집니까? 당연히 청나라가 탁 들어오면 산성을 딱 공격해가지고 거기는 조선군을 선멸할 줄 알고 딱 산속, 그러니까 성 안에서 딱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경업을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조선군이. 우리를 그냥 지났죠? 그럼 어떡하지? 쫓아가라! 쫓아라! 이래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침략한 애들이 먼저 앞서가고 방어해야 될 조선군이 뒤에서 쫓아오는 이런 엄청나게 웃기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얘네들 가운데서 딱 막아야죠. 김자점의 그 황해도군이 김자점이 이끈 황해도군이 앞에서 딱 막고 그럼 얘네가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싸우려면 해야 되는데 김자점이 미적미적거립니다. 아직 왕명도 안 오고 정보도 안 왔고 막 했는데 쏜살같이 내쳐갖고 닷새 만에 압록강에서 닷새 만에 한양에 들어옵니다. 한양 근처까지 온 거예요. 한양을 이미 딱 들어왔다. 벌써 저쪽 보니까 어딥니까? 양주 뭐 이런데 말발굽 소리 들린다. 이러니까 튄 거고. 그러니까 한양에 안 들어가고 그 대군이 바로 방향을 틀어서 남한산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선이 병력 수도 많았고 준비도 잘 돼 있었는데 얘네 전략을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얘네가 그냥 쳐서 내려와갖고 딱 한 건데 뭐냐. 왕을 잡은 다음에 협상하면 된다. 이 얘기는 청이 대단한 군사력이 아니었고 오래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에 반증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조선왕조실록 인조 부분에 보면요. 정확하게는 안 쓰고 성의 대군 15만에서 20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면 불려놨느냐, 부풀렸느냐. 당연합니다. 아시죠?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저항했으나 싸울 수 없었다. 중과부적. 요런 뉘앙스를 남기기 위해서 불려놓은 거예요. 근데 청나라 사가들 중에 예민한 사람들은 채 5만이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실용적인 사학자들은 청나라가 다 동원한 군대가 청군에다가 모해 명나라에서 기순한 애들 뭐 다 합쳐봐야 7, 8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선군만 해도 남한산성에 있던 방어군 13,000에 김자점이 2만에 또 경기 가명에 또 1만에 또 인경업이 12,000 막 들어보면요 숫자가 훨씬 조선군이 2배쯤 많아요. 붙었으면 싸울만 한데 문제는 뭐냐.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 요거를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제도 안에서의 인물, 인간의 전형. 그러니까 인간이 형성된 그 과정과 그것이 활용되는 데 있어서의 한계.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제도와 시스템과 그걸 활용하는 인적 자원. 이 두 군데에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남한산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앞부분만 쫙 얘기했는데 벌써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부로 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왜 어떤 제도가 어떤 인물들을 만나갖고 뭘 했느냐. 시너지 효과를 낸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패닉형 상태로 떨어져 버렸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